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혼분식 장려운동을 벌인 기억도 있고요. 영양 부족이 원인이 돼서 질병을 앓는 사람도 좀 많았었죠. 그래서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많이 짧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만을 비롯해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같은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음식을 포함해서 온갖 건강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오히려 한국인의 질병 발병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의 정답은 몰라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잘못 알기 때문이죠. 특정 식품이나 음식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잘못된 건강 정보를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마치 전문가처럼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이 당하게 되죠. 닥터베이 진료실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도 특정 질환에 좋다는 각종 식품들에 관해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평소에 식생활 관리만 잘 해도 대다수의 질병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질병에 걸리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병의 악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좋은 치료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결과입니다. 특정한 식품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46년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WHO 주최의 건강 관련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건강의 정의가 제시되었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 지수를 건강 위험 상태에서 안정적인 건강 상태로 상향 조절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건강식을 찾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식만으로는 이런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일확천금 같은 기적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건강식 이전에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불규칙적인 섭취는 대개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건강식은 곧 균형식을 의미한다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이 균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품에서 나오는 다양한 영양소의 양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나누어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어라입니다. 매일매일의 식생활에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오직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특정 질환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단일 식품에 대해서 필요 이상 과신하거나 또는 특정 식품이 만병통치의 초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만 주야장천 섭취한다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좀 말이 많았죠. 그만큼 우리의 잘못된 건강식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식생활 지침을 말씀드릴 건데요. 잘 새겨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식생활 지침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하고 중국, 일본 등의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지침을 만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영양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별 영양소의 섭취량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서
식사 질의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전처럼 영양소 중심이 아니라 식품 중심의 식생활 지침에 대한 가이드를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이 기준에는 대상 집단의 식생활 유형을 반영하고 실용적이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영양 섭취 기준은 양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반면에 식생활 지침은 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식생활 지침은 어떤가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이끌어서 식생활 관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6년 한국영양학회에서 한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이 처음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9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임신 수유부, 노인 등 대상별 식생활 생활 지침을 제정 보급해 왔는데요. 2016년에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정부 기관별로 개발된 식생활 지침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 및 영양 문제 그리고 식생활 안전과 한국형 식생활 등을 고려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요 지침 내용으로는 최적 영양, 식생활 환경, 식품 안전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생활 지침은 일반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아닌 식품을 기반으로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식생활 지침의 최종 목표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9가지 수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9가지 수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식생활이 간소화되고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등의 이유로 곡류나 과채류는 섭취가 감소되고 육류 섭취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한 식품 섭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밥을 꼭 먹자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05년에는 19.9%에서 2014년에는 24%까지 올랐는데요. 아침을 안 먹는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이 많아질수록 서기계통 등의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이 2005년에는 남자 62.4%, 여자가 59.0%였는데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남자는 43.1%, 여자가 40.3%로 그 비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죠. 비만이 만병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네 번째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목표 섭취량인 2000mg 대비 한국은 남자는 2.2배, 여자는 1.6배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 일일 평균 당류 섭취량도 2007년 69.6g에서 2013년 72.1g으로 올라갔는데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당류는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섭취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는 것입니다.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2007년에는 8.7g에서 2013년에는 13.9g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탄산음료의 섭취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자리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 1인 1일 주류 섭취량이
2005년에는 81g에서 2014년에는 125g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소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다 먹고 죽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식재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동의보감의 약식 동원론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이므로 같은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신토부리는 국산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자는 캠페인성 문구로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체질에 따른 질병의 발병과 치료를 주장하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 아홉 번째 지침은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에 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혼밥이 일상화되어가는 사회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앞서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의미에서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인들에게는 아홉 번째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생활 지침 9가지 꼭 명심해야겠네요.